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년 감성을 깨우는 톰 소여의 모험을 소개해 드렸으니 오늘은 소녀 감성을 깨우는 빨간 머리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간 머리앤.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만화 영화로 나온 빨간 머리엔 노래 가사입니다. 모두 기억나시죠? 이 책은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아주 예쁜 작품입니다. 이 책은 고아 앤 셜리가 초록지붕집 남매 마릴라와 매튜에게 실수로 입양되면서 겪는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는 1874년 캐나다에서 외동딸로 태어났고 채 2살도 안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그래서 외조모부 손에 자랐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바탕이 되어 쓴 책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고 글담 출판사에서 출간했고 김양미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맑고 긍정적인 앤의 이미지를 김지혁 작가님의 일러스트로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쁨의 하얀 길을 걸으며 존재하고 있을 것만 같은 앤.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할 부분은 매슈 커스버트가 앤을 데리고 초록 지붕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도 선명하게 기억나시죠? 기쁨의 하얀 길 장면입니다. 여자아이가 야윈 어깨 위로 따내린 윤기 나는 긴 머리칼을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들의 머리 색깔을 맞추는 것이 서투르긴 했지만 이번 경우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가 자신있게 말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여자아이가 한숨을 쉬며 따은 머리를 도로 내려놓았다. 한숨이 어찌나 깊던지 평생 겪은 슬픔이 발끝에서부터 복받쳐 올라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여자아이가 체념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셨죠? 머리 색깔이 빨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전 죽은 깨나 초록색 눈이나 깡마른 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 것들은 상상으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화사한 장미꽃같이 발그레한 피부에 눈은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랏빛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이에요. 전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 머리카락은 빛나는 까만색이다.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다. 하지만 새빨간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져요. 아마 제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언젠가 평생 슬픔을 안고 사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설화 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 뒤까지 출렁이는 금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설화 석고 같은 이마가 무슨 뜻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매슈가 약간 어지럼증을 느끼며 대답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소풍 갔다가 모르는 아이의 꼬임에 넘어가 회전 목마를 탔던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아이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녔으니 틀림없이 좋은 뜻일 거예요. 아저씨는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아니, 없단다. 매슈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전 가끔 상상하곤 해요. 거룩하게 아름다운 것과 눈부실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것과
천사같이 착한 것 중에서 아저씨는 무얼 고르시겠어요? 글쎄다. 난 잘 모르겠구나. 저도 그래요. 도무지 고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될 만한 것도 없어 보이니 고르지 못한데도 상관없겠죠. 확실한 건 제가 천사같이 착한 아이가 되진 못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 말로는 어머, 아저씨, 어쩜 좋아. 그것은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졌다거나 매슈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저 길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을 접어들고 있을 뿐이었다. 가로수길이란 뉴 브리지 사람들이 이름 붙인 4,500m 되는 길로서 수년 전 어떤 나이든 괴짜 농부가 길 양쪽에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이 크고 넓게 가지를 뻗어 완전한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눈처럼 하얗고 향긋한 꽃들이 하늘을 지붕처럼 덮은 채 길게 뻗어 있었다. 커다란 가지 아래엔 자줏빛 황혼이 가득했고 멀리 앞쪽에서는 대성당의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장미 문양의 창처럼 아름답게 물든 하늘이 살짝 내다보였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이의 말문을 닫게 한 것 같았다. 아이는 마차에 등을 기대고 야윈 손을 모아쥔 채 머리 위에서 하얗게 빛나는 꽃을 황홀한 듯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차가 길을 빠져나와 뉴 브리지로 향하는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한마디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저 멀리 노을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흘러가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개들이 짖어대고 사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창밖을 빤히 내다보는 시끌벅적한 뉴 브리지의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5km를 더 갔는데도 아이의 입은 열릴 줄 몰랐다. 아이는 말을 잘하는 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게 분명했다. 마침내 매슈가 용기를 내어 아이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말을 던졌다. 꽤 지치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단다. 1.5km만 더 가면 되니까. 아이가 숨을 깊이 내쉬면서 공상에서 깨어나더니 별을 따라 머나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같은 몽롱한 눈길로 매슈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아,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저 하얀 곳의 이름이 뭐죠? 매슈가 무슨 말인가 싶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로수길을 말하는 게로구나. 아주 예쁜 길이지. 예쁘다고요? 어머, 예쁘다는 말만으론 모자라요. 아름답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런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고요. 아, 그래요. 황홀하다. 황홀하다가 좋겠어요. 제가 더 멋지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이가 가슴에 한 손을 대며 말을 이었다. 아주 이상 야릇한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어요. 아저씨도 이렇게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글쎄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전 많이 있었어요. 고상하게 아름다운 걸 볼 때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불러선 안 돼요. 그런 이름은 아무런 뜻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기쁨의 하얀 길.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멋진 이름 같지 않아요? 전 장소나 사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이름을 지어붙이고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고아원에 있던 헵지바 젠킨스라는 여자아이도 로잘리아 드 비어라고 항상 상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길 가로수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전 언제나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정말 1.5km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나요? 전 기쁘면서도 섭섭해요. 오는 길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전 즐거운 일이 끝날 때면 늘 섭섭해요. 나중에 더 즐거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장담할 순 없으니까요. 게다가 즐거운 일이 계속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전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기뻐요. 아시겠지만 전 한 번도 진짜 가정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다시 기분 좋은 통증이 밀려와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요. 마차는 언덕마루를 넘어 달렸다. 길고 구불구불해서 마치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연못 중간에 다리가 하나 걸려있고 다리께에서부터 연못 저 끝까지 누런 모래 언덕지대가 이어져 그 너머 짙푸른 만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고 있었다. 연못이 갖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빛났다. 진노랑빛, 장밋빛, 오묘한 초록빛이 환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름 모를 야릇한 빛깔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 다리 위쪽 연못가에는 전나무와 단풍나무가 둘러서 있어 못 위로 어른거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저기 서 있는 야생 자두나무는 마치 발 뒤꿈치를 들고 제 모습을 비춰보는 하얀 옷의 여자아이처럼 둑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연못 어귀의 늪에서는 개구리들의 애처롭고 정겨운 합창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비탈길 너머로 하얀 꽃이 만발한 사과밭 주변에 조그만 회색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날이 완전히 저물지 않았는데도 어느 창가에선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다. 매슈가 입을 열었다. 베리 연못이란다. 어머,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지어볼게요. 뭐라고 할까? 그래요. 반짝이는 호수가 좋겠어요. 네, 그 이름이 딱 어울려요.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알아요. 꼭 맞는 이름이 떠오를 때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짜릿해 오거든요. 아저씨는 어떨 때 가슴이 짜릿하세요? 매슈가 생각에 잠겼다. 글쎄다. 그래, 오이밭을 파헤치다 징그럽게 생긴 하얀 벌레가 나올 때 그때 항상 그런 기분이 들더구나. 어머, 그런 기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아저씨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벌레와 반짝이는 호수 사이엔 공통점이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베리 연못이라고 부르나요? 아마 저기 저 집에 베리 씨가 살고 있었을 게다. 다들 언덕 과수원집이라고 부르지. 저 집 뒤에 있는 우거진 관목 숲만 없다면 여기서도 초록 지붕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하니 800m쯤 더 가야겠구나. 베리 아저씨 댁엔 여자아이가 있나요? 너무 어리지 않고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아이 말이에요. 11살쯤 된 딸이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란다. 어쩜. 아이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탄성을 질렀다.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난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인이나 메리나 뭐 그런 점잖은 이름이 더 좋더라만.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묵어있던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지었다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 지금 다리 위에 있잖아요. 전 눈을 꼭 감아야겠어요. 다리를 건너는 건 언제나 무서워요. 중간쯤 왔을 때 다리가 갑자기 잭 나이프처럼 접히면서 그 사이에 끼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도무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눈을 감아버려요. 하지만 중간쯤 왔다 싶으면 꼭 눈을 뜨고 마는 거예요. 다리가 진짜로 접히는 모습을 놓치기 싫어서 말이에요. 무너지는 소리가 굉장하겠죠?
전 그렇게 큰 소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건 멋진 일 아닌가요? 휴, 다 건넜네요. 이제 뒤돌아볼래요. 잘 자요, 반짝이는 호수님. 전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한테는 사람에게 하듯이 꼭 잘 자란 인사를 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 연못도 절 보고 웃는 것 같네요.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자 매슈가 말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집은 저기. 아,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약간 치켜든 매슈의 팔을 붙잡고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질끈 감으며 숨가쁘게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맞힐 자신이 있어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차는 언덕 마루에 멈춰서 있었다. 해가 넘어간 지 좀 되긴 했지만 부드러운 노을빛이 아직까지 남아 세상을 선명히 비추고 있었다. 금좌나빛 서쪽 하늘 위로 교회의 뾰족탑이 거무스름하게 솟아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 길고 완만한 비탈길 주변으로 아담한 농장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채 여기저기 바쁘게 시선을 던졌다. 마침내 아이의 눈길이 멀리 왼쪽 편으로 길에서 한참 물러난 곳에 가 멈췄다. 주변을 둘러싼 어스름한 숲 사이로 하얗게 핀 꽃나무들이 아련히 보였다. 맑디 맑은 남서쪽 하늘 위에 수정같이 아름다운 하얀 별이 길잡이처럼 약속의 등불인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에요. 그렇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매슈가 기쁜 듯이 밤색 말의 등을 고삐로 찰싹 쳤다. 잘 맞췄다. 스펜서 부인이 말해줬나 보구나. 아니에요.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어느 집에나 다 들어맞는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어떤 곳인지 도무지 짐작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 집을 보는 순간 우리 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꿈만 같아요. 제 팔꿈치는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르거든요. 끔찍한 기분이 잠깐씩 들 때마다 모든 게 꿈이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진짠가 아닌가 보려고 꼬집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이게 꿈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꼬집지 않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집에까지 다 왔잖아요. 그러고는 기쁨에 겨운 듯 숨을 내쉬고는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매슈는 불안했다. 이 집 없는 아이에게 그토록 바라던 집이 결국 네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마릴라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워졌다. 마차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긴 했어도 린드 부인이 밖이 잘 내다보이는 창에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가 언덕을 올라 초록지붕 집으로 이어진 기다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매슈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가까워 온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매슈가 걱정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겪게 될 마릴라나 자신의 불편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실망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기뻐하는 빛이 사라질 생각을 하니 꼭 무언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듯 마음이 언짢았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죽여야 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뜰에 들어섰을 때 주인은 깜깜했고 퍼플러 잎들이 가볍게 살랑대는 소리를 냈다. 매슈가 아이를 안아서 땅에 내려주자 아이가 속삭였다. 나뭇잎들이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다음 여자아이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든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앤의 교육이 시작되다. 마음먹은 대로 마릴라는 앤이 초록지붕 집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음날 오후까지 말해주지 않았다. 오전 내내 마릴라는 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는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앤이 영리하며 말을 잘 듣고 무슨 일에나 자발적이며 빨리 배운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각한 단점이라면 툭 하면 공상에 빠져 하던 일을 잊고 있다가 꾸지람을 듣거나 큰 일을 벌이고 나서야 반짝 정신을 차린다는 점이었다. 애는 점심 설거지를 마치자 어떤 나쁜 소식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정으로 마릴라 앞에 섰다. 작고 야윈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고 있었고 붉게 상기된 얼굴에 튀어나올 듯 눈을 크게 뜨고는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애원하며 말했다. 아, 커스버트 아주머니, 절 보내실 건지 말 건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침 내내 참으려고 애썼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기분이에요. 부디 가르쳐 주세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소독하지도 않았잖아. 뭐든 알고 싶으면 그 일부터 하고 나서 물어라, 앤. 마릴라가 냉정하게 대꾸했다. 앤이 부엌으로 가 뜨거운 물에 행주를 담가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돌아와 간절한 눈으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젠 말해주는 게 좋겠구나. 매슈 아저씨와 난 널 데리고 있기로 결정했다. 네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다. 아니, 얘야, 왜 그러니? 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더할 나위 없이 기쁜데 말이에요. 아, 기쁘다는 말만으론 부족해요. 기쁨의 하얀 길과 벚꽃을 보고 전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것과는 달라요. 기쁨 이상이라고요. 전 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힘들긴 하겠지만요. 토마스 아주머니가 저더러 지독하게 못된 아이라고 자주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죠? 마릴라가 못마땅한 투로 말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럴 게다. 저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라. 넌 너무 쉽게 울고 웃어서 큰일이구나. 그래, 앞으로 넌 여기서 살 테고 우린 널 잘 돌봐줄 거야. 학교에도 보낼 거란다. 2주 후면 방학이니 기다렸다가 9월에 계약하면 다니려무나. 아주머니는 뭐라고 부르죠? 전처럼 커스버트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렴. 커스버트 아주머니는 익숙치 않아 불편하단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면 너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가 공손하게 부른다면 괜찮을 게다. 목사님 말고는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에이버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날 그렇게 부른단다. 목사님도 어쩌다 생각나실 때만 날 미스 커스버트라고 부르니까. 앤이 간절하게 말했다. 전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 이모님도 다른 친척도 없거든요. 할머니도요. 그렇게 부르면 아주머니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안 된다. 난 네 이모가 아닐 뿐더러 진짜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제 이모님이라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난 못한다. 마릴라가 엄하게 말했다. 사실과 다르게 상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앤이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다. 없어. 어머. 앤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커스버트,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럼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마릴라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난 사실과 다르게 상상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신 뜻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구나. 앤, 거실에 가서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너라. 발 닦는 거 잊지 말고 팔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라. 카드에 주기도문이 쓰여 있으니 오후에 짬을 내서 외우도록 해. 어젯밤 같은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말이다. 앤이 변명하듯 말했다. 저도 무척 서툴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습 한번 못 해봤는걸요? 처음 하는 사람에게 아주 잘하길 기대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약속했던 대로 어젯밤 잠자리에 누워 멋진 기도말을 생각했어요. 목사님의 기도처럼 길고 시적이었죠. 그런데 믿어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니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기도는 다시는 생각해내지 못할 거예요. 어쨌거나 두 번째로 생각난 것들은 첫 번째만큼 좋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가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앤, 내가 뭘 시키거들랑 당장 가서 해야지. 그렇게 꼼짝 않고 서서 이야기만 늘어놓아선 안 돼. 어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앤이 재빨리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않았다. 10분이 지나자 마릴라는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앤을 찾으러 갔다. 그리고 두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 앞에서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몽롱한 눈으로 고개를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앤을 발견했다. 창밖의 사과나무와 담쟁이 덩굴 사이로 새어든 희고 푸른 빗줄기가 넋을 놓고 선 아이의 몸 위로 황홀하게 부서져 내렸다. 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마릴라가 엄한 소리로 다그쳤다. 앤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저 그림이요. 앤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붙은 선명한 석판화를 가리켰다. 제가 저 아이들 중 하나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구석에 혼자 서 있는 파란 원피스의 저 여자아이가 꼭 제 모습 같아요. 외롭고 슬퍼 보여요. 안 그래요? 엄마도 아빠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아이도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 수줍어하며 아이들 뒤로 다가섰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서요. 전 저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아주머니께 물어봤을 때처럼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싸늘할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자기를 못 보면 어쩌나 걱정하면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이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앞에 서고 아이를 본 예수님이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아,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화가가 예수님 얼굴을 저렇게 슬프게 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그림들은 하나같이 저래요. 하지만 전 예수님 얼굴이 정말 저렇게 슬프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랬다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을 테니까요. 마릴라는 왜 자신이 진즉에 앤의 이야기를 끊어내지 못했을까 의아해하며 입을 열었다. 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쓴다. 그건 아주 버릇없는 행동이야. 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전 하느님을 더없이 존경해요. 버릇없이 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 나도 네가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 또 한 가지, 내가 뭘 가져오라고 보냈으면 당장 가져와야지. 그림 앞에서 넋을 빼고 상상하고 있으면 안 돼. 앤, 꼭 명심해라. 저 카드 가지고 곧장 부엌으로 오너라. 자, 저기 구석에 앉아 기도문을 외우렴. 앤은 저녁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온 사과꽃이 담긴 꽃병에 카드를 기대 세웠다.
마릴라가 곁눈질로 꽃을 쳐다보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애는 두 손을 턱에 받치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다. 마음에 들어요. 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주기도문은 정말 아름다워요. 전에 고아원 주일학교 교장선생님이 외우시는 걸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땐 별로였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슬프게 기도하셨거든요. 하기 싫은데 의무감에서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시는 아니지만 시를 읽는 기분이 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마치 음악의 한 소절 같아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커스버트,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 그렇다면 잠자코 외우기나 해라.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애는 사과꽃이 든 병을 기울여 분홍색 꽃봉오리에 살며시 입을 맞춘 뒤 아까보다 더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다. 이윽고 앤이 입을 열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에이버니에서 제가 마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친구라고? 마음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한 친구 말이에요. 깊은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꼭 들어맞는 친구요. 전 평생 그런 친구를 꿈꿔왔어요. 정말 생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제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이 소원도 이루어질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언덕 과수원집에 다이애나 베리가 사는데 네 또래일 게다. 아주 착한 아이지. 그 애가 집에 돌아오면 친구로 지내면 되겠구나.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이모 집에 가 있단다. 하지만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 베리 부인은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착한 아이가 아니면 다이애나와 어울리지 못하게 할 거야. 애는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사과꽃 너머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설마 빨간 머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 머리인 것도 괴로운데 마음의 친구까지 그렇다면 전 정말 못 견딜 거예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쁘장한 아이란다. 눈과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볼은 장밋빛이지. 착하고 단정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그게 예쁜 것보다 더 좋은 점이란다.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처럼 교훈을 좋아했고 아이를 키울 때는 무슨 말에나 교훈을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애는 엉뚱하게도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쁨에만 사로잡혀 있었다.